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입니다. 이렇게 강연 불러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1시간에 줄여서 얘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내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시간에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는 식으로 강연은 제가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책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책의 가설이 일단 처음에 1장, 2장에서는 세계에 어떻게 인구 집단이 형성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3부, 4부 여기서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부, 2부는 오늘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3부, 4부만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 3부, 4부 내용의 가설이 제가 세운 가설이 이 주기적인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인간 집단 이른바 한민족을 형성했다라는 것이고 기후가 안 좋았을 때는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난민들의 이동이 만연했던 반면에 기후가 좋았을 때는 이동이 감소했다. 그래서 기후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된 반면에 기후가 나빠지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막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게 제 가설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막 이주를 하면서 새로 섞이고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기후변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그때 순효과도 있었던 것이 좀 문화가 선진적인 곳에서 문화가 발전이 늦었던 그런 곳으로 선진 문물이 전달되는 그런 순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에 이런 발전된 문화들이 있었는데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그런 발전된 문화들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을 건너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배터리가 됐습니다. 네,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순서가 한반도에 어떻게 수렵 채집민들이 먼저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농경민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수렵 채집민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지금 복잡한 지도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 2부는 설명을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 5, 6만 년 전쯤에 사람들이 쭉 빠져나와가지고 세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한 갈래는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요. 한 갈래는 북쪽으로 해서 저기 알타이 산맥, 바이카로스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인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륙 쪽에 생산성이 안 좋은 곳으로 북쪽으로 그 추운 시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가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안을 따라서 해안이나 초지를 따라서 오픈된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저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 있는 데까지 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곳이 이런 사바나 초지였고요. 오픈된 곳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수렵 채집민들은 항상 이런 초지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쫓아서 다녔고 또 초지가 아니면은 오픈된 해안가를 쫓아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간 집단하고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집단의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도 쪽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인구가 수렵 채집민의 수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만 년 전쯤에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한 집단이 인도를 지나서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왔는데 당시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가지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 자바 섬 이런 동남아시아의 섬들이 다
큰 대륙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그런 지금은 대륙붕이지만 당시엔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네, 육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큰 대륙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 대륙 이름을 순달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달랜드 밑에 호주하고 뉴기니하고 그 밑에 태즈메니아 섬이 또 큰 대륙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그 대륙을 사울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달랜드하고 사울랜드 그 사이에 그 바닷물이 깊어가지고요. 거기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순달랜드와 사울랜드 사이에는 바다가 빙하기 때도 여전히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일부가 순달랜드에서 바다를 건너서 사울랜드까지 갔는데 어떻게 건너갔느냐. 배를 그 4, 5만 년 전에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 갖고 많은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넘어갈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문제인 거죠. 남쪽으로 내려간 집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순달랜드 인도차이나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동아시아인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쭉 올라가다가 일부가 대만 그 다음에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기가 38,000년 전이고 그 사람들이 조먼 수렵 체진민의 선조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먼 수렵 체진민의 형성 시기가 16,000년 전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이미 38,000년 전에 많은 수렵 체진민들이 대만하고 오키나와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가 북쪽으로 더 올라가 가지고 저쪽에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서해가 육지로 많이 드러나 있었고요. 그 넓은 땅이 다 스텝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순달랜드라고 불렀던 지역은 사바나 초지, 좀 풀이 긴 초지가 살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지금의 서해하고 동중국 이쪽은 스텝 초원, 좀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대가 있었는데 그 초원지대도 생산성이 괜찮았다. 큰 동물들, 매머드나 메스토돈 같은 동물들이 돌아다녔고 무엇보다 이 강이 아주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범람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서 어로 활동을 하는데 아주 용이했다. 그래서 이 수렵 체지민들이 밤에는 굴에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대형 동물 잡고 이런 식으로 사냥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가 서해평야라고 보통 그렇게 책에서 묘사를 했는데요. 저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서해, 그 다음에 동중국 이쪽에 많은 수렵 체지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살기 좋으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일부가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3,000년 전쯤에 흔히 우리가 만주평야라고 부르는 아무르강 유역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쪽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한반도인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르강 쪽에 정착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동중국 쪽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쪽으로도 올라가가지고 저쪽에 처음부터 북쪽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이동을 해서 저쪽에 바이카루스나 알타이 산맥 쪽까지 이동한 그런 집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단하고 섞이면서 계속적으로 이 동양에서 유전자가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몇 개 해가지고 촬영 그 클립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 보면은 저는 완전히 식민사관에 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기원지는 저쪽 알타이 산맥하고 바이카로스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사람들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유전자 분석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인구는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순달랜드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아무르강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추워질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를 채웠고 그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서 일본을 채웠고 또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북쪽으로도 올라가서 저쪽 바이카로스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몽골인들 보면은 한국인하고 굉장히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는 게 이쪽 아무르강 북중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현대 한국인하고 가장 가까운 집단은 과거 만주족, 여진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는 훨씬 더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 중국 본토 한족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한국인, 현대 한국인하고 과거 만주족, 여진족으로 묶였던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북중국 저쪽 과거 만주족, 여진족 이런 그 후손들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 봐도 현대 유전자의 그런 분포만 봐도 아무르강 북중국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수렵 채집민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중심 유전자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쪽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동성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말타 고대 북유라시안이라고 표시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던 이 사람들하고 합쳐지면서 고시베리아인이라는 집단을 또 형성하거든요. 14,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런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아시아 유전자가 3분의 2, 유럽 유전자가 3분의 1 정도로 나오거든요. 유럽 유전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건너갔으면 당연히 아시아 유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럽 유전자가 많은 게 이 아무르강 쪽에서 올라간 그 사람들하고 고대 북유라시안이라고 표시한 알타이 산맥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쪽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갔기 때문이고 저 바이카루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쪽으로도 이동해서 유럽 사람들한테도 유전자를 건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타 고대 북유라시아인이 유럽 쪽으로도 유전자를 전달하고 아메리카 쪽으로도 전달을 한 거죠. 그만큼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동성이 좀 더 뛰어났습니다. 말을 타기 전인데도 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동 반경이 훨씬 넓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후로 수렵 채집민 시절 이후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때마다 한반도를 들어오면서 한반도를 채웠다. 그게 한반도의 수렵 채집민의 기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북쪽 아무르강 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분석 결과로 레이저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위에 빨간색 그래프가 세차 운동에 따른 여름철 일사량 곡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일사량 곡선을 보시면은 X축은 뭘 의미하냐면 4만 년 전부터 8천 년 전까지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인간의 인구의 수 변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빨강색 맨 위에 그래프가 세차 운동에 따른 여름철 일사량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일사량이 결국은 연 평균 일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름철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정착을 하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푸른 박스로 표시한 부분 25,000년 전에서 18,000년 전 사이인데요. 요 사이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때 이동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두 번째 그래프가 중국 동북부, 그러니까 만주하고 연해주 쪽 있던 사람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중국 동북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가 추워지니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니까 다시 인구가 늘어나죠. 요 맨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는 한반도 쪽에 똑같은 인구수 추정 그래프인데요. 그 인구수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 같은 거 하면 과거에 뭐 수렵 채집민들의 임시 야영지나 노지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연대 측정을 다 합니다. 그 임시 야영지가 언제 사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거든요. 이건 중국 동북부 지역의 자료고 여기는 한반도의 자료입니다. 근데 중국 동북부 쪽에 이 주거지 흔적이 감소할 때 한반도 쪽에는 주거지 흔적이 늘어나잖아요. 원래는 주거지 흔적이 거의 많이 없었는데 늘어나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니까 한반도에서 사람이 떠나면서 한반도 지역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땅이라는 게 수렵 채지민들한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지민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탄한 초원지를 선호했거든요. 오픈된 공간. 근데 한반도는 지금도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당시에 해수면이 더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반도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지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주로 수렵 채지민들이 선호했던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평야, 육지로 드러났던 서해 이 지역을 선호했는데 이 북쪽에서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추위에 적응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로 그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서해 평야겠죠. 근데 그 서해 평야는 경쟁이 심하니까 일부가 밀려서 한반도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온도가 18,000년 전 이후부터 다시 기후가 회복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름철 일사량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인구가 다시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이 18,000년 전 이후부터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서해 평야가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해 평야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동시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서해 평야 이쪽 지역 포함해가지고 동중국 지역까지 원래 초지였는데 자꾸 숲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초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 쪽에 초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중국 동북부 지역, 동중국 지역하고 서해평야 이쪽 지역은 자꾸 숲이 들어오니까 원래 초지에 적응해서 살던 수렵 채지민들이 초지가 이동을 하니까 따라 올라갔던 거죠. 기본적으로 사냥꾼이기 때문에 초지가 위로 올라가면 이 대형 동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풀 뜯어먹는 동물들이니까요. 그 사냥감을 쫓아서 이 수렵 채지민들도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좀 애매한 게,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산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굳이 온도가 올라가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기에. 왜 이 시기에 갑자기 한반도를 버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갔을까? 뭐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가진 않았을 테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왜 북쪽으로 올라갔을까?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망이 중요했을 것이다. 서해 평야에 큰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초지가 위로 북상하고, 그 초지를 따라서 동물들이 이동하니까 수렵 채지민들이 따라 올라갔는데, 서해 평야의 큰 집단이 다 움직이니까 한반도 쪽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그런 큰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선진 문화나 선진 기술 이런 것들을 큰 집단에서 받아들여야 작은 집단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은 주로 큰 집단에서, 인구가 많은 집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많은 큰 집단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한반도에 있던 작은 집단들도 따라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빈 땅이 됐는데 8,200년 전에 다시 노란색 그 선을 보시면 인구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때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8.2K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8,200년 전에 그 대서양 연령순환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대서양 쪽에 바닷물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추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투마로우란 영화, 그 영화에서 갑자기 추워지는 게 북대서양 쪽에 해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추위가 오는 건데, 똑같이 8,2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 만주 연해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채우고 한반도에 처음으로 그때 토기를 전달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대충 그린 건데요. 이렇게 4만 년 전에 순달랜드로부터 쭉 올라가서 이 서해 평야에 있는 지역을 채우고, 여기 경쟁이 심하니까 만주 평야에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간 그런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25,000년 전 이후로 마지막 빙기 최상기, 가장 추웠던 시기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반도도 그때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8,000년 전 이후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해수면이 지금은 뭐 많이 해수면이 이렇게 바다에서 잠기진 않았는데 15,000년 전 이후로 많이 잠기게 되거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반도에 있던 소규모 집단도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 처음으로 토기 문화가 전달이 됐고,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빼고 나머지 지역, 이 아무르강 쪽, 그 다음에 양쯔강 쪽,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전 세계에서 토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그런 지역이 동북아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양쯔강 쪽에 19,000년 전부터 토기를 사용을 했고, 토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주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정주를 했다는 것은 그 주변이 먹을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수렵채집민들은 보통 정주를 안 하니까. 먹을 게 굉장히 많았고 정주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주변에 먹을 게 있었고, 그 얘기는 정주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변온경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정주를 해야 그 다음에 농경이라는 뭔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토기를 만들었는데 막 움직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주를 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 일본도 사실은 15,000년 전부터 아주 이른 시기부터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토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일본이 고고학 역사 교과서에 가장 토기를 먼저 사용한 그런 지역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여기가 발견되면서 그 지위를 놓쳤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자기네 선조들이 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집단인데 뺏긴 거죠, 자리를.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무르강 쪽에서도 16,000년 전부터 토기를 사용했거든요. 그 토기가 일본으로 전달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직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16,000년 전, 16,000년 전, 19,000년 전 이런 시기에 토기가 사용이 됐는데 한반도는 수렵채집민들한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8,000년 전 정도 돼야 추위를 연해주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토기가 전달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00년 전에 토기를 처음 사용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전달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수렵채집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농경민들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건 수렵채집민보다 훨씬 복잡하죠. 훨씬 복잡하고, 제가 방금 8,200년 전에 추위를 피해서 아무르강 집단 쪽에 있던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그 한반도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수렵채집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민들이 언제부터 한반도로 들어왔을까? 이거는 명확하진 않은데 저는 3,700년 전 이후, 여기 지금 BP라고 표시가 된 거는 Before Pres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거 표현할 때 BP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프레젠트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고기후 고환경 하는 사람들은 프레젠트를 1950년으로 보거든요. 그때 그 탄소 연대 측정하고 관계 있는데, 그때 핵폭탄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탄소 연대 측정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700년 전 이후로부터 농경민들이 주기적으로 대략 500년 주기로 기후가 안 좋았을 때마다 요하 문명, 우리가 홍산 문화, 하가정 문화 뭐 이런 문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 500년 주기로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섞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뭐 야요이나 야마토나 이런 문화를 일구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졌을 때마다 아무르강 쪽, 야오강, 요하강, 황하강, 양쯔강, 장강 이런 네 큰 강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막 섞였어요. 왜냐하면 추워지면은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먹을 게 부족해지고 식량 위기가 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대부분 점점 홀롯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간빙기인 홀롯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온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남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강 쪽에 있던 사람들은 더 남하를 굳이 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서, 해안은 좀 따뜻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동하는 집단도 있었고요. 대체로 이 황하강 집단의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명확한 건 없습니다. 가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갔고, 이 요하강 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황하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섞여서
이 요하강의 집단이 형성이 됐는데 이 장강 집단은 벼농경을 하던 집단이고요. 황하강 집단은 기장농경을 하던 집단입니다. 이 요하강 집단은 기장농경, 목축, 그 다음에 수렵까지 하는 복합경제 집단이었고요. 아물강 집단은 수렵하고 목축을 주로 하던 그런 집단인데 그래도 목축을 했으니까 농경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 농경 집단들이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막 섞였고 그 중에 요하 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기후가 주기적으로 안 좋아질 때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한강 쪽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경쟁이 심하니까 또 일부가 이쪽 요동 산지를 지나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사실은 한반도 땅은 산지가 많아서 농경지로도 그렇게 적합한 땅을 찾기가 쉽진 않으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500년마다 섞이면서 지금의 한국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기후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에서 X축이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의 한반도의 기후변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7600년 전에서 4800년 전 요 사이를 우리가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부르는데 홀로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간빙기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117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홀로세 중반부부터 해가지고 홀로세 후반부로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는 와중에 500년 주기로 더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온도가 500년 주기로. 이때마다 동북아시아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움직였다는 거고. 그래서 주로 요하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추웠을 때 한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섞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요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끝날 때 한 4800년 전, 4700년 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4800, 4700년 전 이때 뭐 홍산 문화가 무너지고 저쪽에 또 앙사오 문화 뭐 이런 문화도 황하강 쪽에 있던 큰 문화도 무너지고요. 4200년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때 뭐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문명이나 이집트 고왕국 그다음에 인더스 계곡 문명 다 이때 멸망을 합니다. 4200년 전에. 그리고 3700년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00년 전부터 요하 쪽에서 농경민들이 들어온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700년 전. 그다음에 3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도작 농경 문화가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전하는 밥벼 위주로 하다가 3200년 전부터 논에다가 물을 대고 직접 벼를 심는 지금의 논농사 기술이 3200년 전에 신문화로 한반도에 전파가 되면서 한반도의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그때 농경민의 수가. 근데 2800년 전에 그 농경민의 수가 급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2800년 전에 갑자기 농경민의 수가 감소한 거를 미스테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때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반도만 나빴던 게 아니고 유럽 뭐 북반구 전역에서 2800년 전에 기후가 안 좋았는데 그때 그 기후변화의 여파로 농경민들이 많이 아사를 하고 그러니까 농경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조악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만 온도가 낮아져도 생산성이 확 떨어지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아사를 하고 아니면은 또 막 이렇게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주거 흔적들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뭔가 큰 인구 변동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32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800년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500년 주기로 제가 여기 태평양 엘니뇨라고 적었는데 500년 주기로 그 적도 태평양의 서쪽 부분이죠.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그 해수면 온도,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500년 주기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한반도가 건조해지고 추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적도 서태평양에서 쿠르쇼 난류를 타고 그 기후변화 시그널이 동북아시아로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년마다 기후가 안 좋았는데 그때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인구가 막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앞부분 홀롯의 기후 최적기 그 이전에 홀롯의 초기에는 주로 대서양 연령 순환이 교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마로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대서양 쪽에 바다의 해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추워지게 되는데 대서양에서 추워진다고 해서 태평양은 안 춥고 그런 건 아닙니다. 대서양이 추워지면 태평양도 추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후 원격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대서양의 기후변화 시그널이 태평양으로 전달이 되면서 한반도도 그렇게 연령순환의 교란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쪽 이 시기에 대서양 연령순환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태평양 저 캐나다 위쪽에 로렌타이드 빙상이라고 굉장히 큰 빙상이 빙하기 때 있었고 그게 홀롯의 초반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빙상이 한 7,600년 전 해가지고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연령순환 교란이 끝나고 그리고 홀롯의 기후 최적기가 북반구 전역에 오면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동식물이 살기 가장 적합했던 시기라 해서 최적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그 동물들, 많은 식물들, 인간들도 이 시기에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번성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그때 북반구 전역에서 인구의 이동이 있었고 인간 집단, 각 지역의 인간 집단이 형성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의 주요 농경 문화를 제가 여기다 지도에다 표현해 놨는데요. 여기가 요하 쪽에 유명한 문화가 풍상 문화죠. 그래서 4,800년 전 그때 홀롯의 기후 최적기가 끝나면서 제 생각엔 기후변화의 타격을 받아가지고 풍상 문화가 사라지는데 그리고 나온 게 소자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가점 하층 문화, 그 다음이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농경 문화 기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황해강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장 농경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던 집단이었고 인구가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농경 기반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층 문화가 사라지고 상층 문화가 오게 되는데 이 상층 문화는 아브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복합경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장농경도 하지만 목축이나 수렵도 많이 하는.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주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야요이 문화의 형태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사자된 상층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된 하층 문화랑 관계 있는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명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사자된 상층 문화랑 관계 있는 우리가 흔히 고고학자들이 점토 대토기 문화인이라고 부르는 또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은 기장농경뿐만 아니고 목축이나 수렵도 많이 했던 그런 집단이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사자된 하층 문화 관련 집단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를 채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인과 관련이 깊다라고 봅니다.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송국리 문화가 있고 한반도 최초의 변원경 문화라고 하는 송국리 문화, 수도작 변원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야요이 문화는 송국리 문화인들이 건너가가지고 야요이 문명을 창출하거든요. 이것도 일본인들이 거의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유물들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황하 쪽에 앙사오 문화나 뭐 룽산 문화 이런 문화들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장강 쪽에는 양주 문화가 유명한데 여기는 변원경, 여기는 기장농경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대 한국인과 가까운 집단. 이건 제가 강연을 하게 되면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아예 그냥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집단은 중국 동북부에 살고 있는 집단인데 과거에 뭐 조선 고려 시대에 있던 만주 여진족하고 한국 그 당시에 조선 시대 사람들, 고려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근데 현대로 올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무래도 한족들이 계속 만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대 이후로 그러면서 현대 한국인과 다소 이 중국 동북부 사람들도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감안해도 지금 현대 한국인하고 가장 가까운 집단은 중국 동북부에 살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렵 체지민의 세력이 꽤 셌거든요. 그 조몬 수렵 체지민. 그러다 보니까 조몬 수렵 체지민의 유전자 비율이 10에서 20%까지 현대 일본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때문에 그 중국 동북부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뭐 두 번째로 가까운 현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가까운 집단이 몽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무르강 쪽하고 북중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과거 빙하기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도 들어가고 일본으로 가고 몽골로도 갔기 때문에 일본, 몽골, 한국 현대인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몽골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빙하기 때 그 바이카로스 쪽에 정착했던 우리가 고대 북유라시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에 유럽인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하고 좀 다르고 몽골인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또 그 중앙아시아 쪽에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사람들하고도 많이 유전자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을 보면은 현대인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기골이 좀 장대한 편이죠. 키는 비슷하더라도 이 뼈의 그 크기 자체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유럽인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유전자 분석 자료가 중국에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꽤 있는데 한국에는 유전자 분석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인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화강암 지역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온난 수변해가지고 토양이 다 산성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고인골이 분석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인골 자체가 없습니다. 다 분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유전체 분석 결과는 대부분 다 폐총에서 발견된 인골을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폐총은 알칼리성이거든요. 조개 무덤이니까 탄산칼슘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인골의 분석 결과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폐총이 다 해안에 있잖아요. 특히 남해안 쪽에 분석 결과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해안은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조모 수렵 체지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 한반도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국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갖고 한국인의 기원이나 형성이나 이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중국 자료, 일본 자료를 갖고 껴 맞춰가지고 중간에 한국이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래도 한국인의 그런 기원을 말할 때 일본 자료, 중국 자료를 갖고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의 그런 형성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인의 형성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일본인이 이중 구조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렵 체지민들, 조몬 수렵 체지민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농경민들, 그 사람들이 야요이 문명을 창출해가지고 그 두 집단이 섞여서 지금의 현대 일본인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최근에 사이언스에 한 4-5년 전에 나온 논문에서 삼중구조 모델로 봐야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집단을 강조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사이언스에. 세 번째 집단이 뭐냐면은 저는 중세조홍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기원 후 200에서 700년 사이 이때 중국 본토에서 뭐 위진 남북존이 5, 16국 시대니 이렇게 막 분열돼서 싸우던 시기인데요. 그때 기후가 안 좋았거든요. 그 시기 저쪽 서유라시아 쪽에서는 훈족이 남하해가지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고 서로 맞이고 망하고 막 이때입니다. 기후가 안 좋았던 시기인데 이때도 중세정원기 때 기후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전쟁 뭐 이런 거가 더 컸겠지만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일본의 야마토 문화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야마토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고 야마토 시대가 두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반부가 고분 문화고요. 우리가 큰 고분 만들던 전방 후원분 같은 큰 고분. 그 다음에
후반부 문화가 아스카 문화, 이제 백제 유민들이 건너가가지고 많은 선진 문물을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고우 문화랑 아스카 문화로 이루어져 있던 야마토 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들인데 주로 가야, 백제, 마한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이 야마토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시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논문이 4, 5년 전에 나와서 삼중구조 모델을 제가 책에 썼는데 또 6개월 전쯤에 또 다른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나온 논문들이 또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논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야요이나 야마토나 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예, 그래서 송국리 문화인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야요이 문화를 창출을 했고 그때 변원경이 처음 전달이 됐고 당시에 살고 있던 조선 수렵 체지민들이 야요이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밀려가면서 북쪽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이 홋카이도까지 가가지고 밀려가서 거기서 아이누족의 선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집단이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간 집단은 오키나와 쪽으로 이제 밀려 나왔고요. 원래 조몬 수렵 체지민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조몬 수렵 체지민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하니하라라고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남방기원서를 주창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방기원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몬 수렵 체지민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만을 통해서 오키나와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주로 그 남쪽에 있던 수렵 체지민들이 일본 열도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한 석기를 보니까 이게 북방 문화 석기예요. 새석기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북방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내려왔을 것이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다 똑같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선호해요. 네.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항상 북쪽을 좋아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뭔가 선입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뭔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만 전달이 된 것 같다. 북쪽에서. 네. 주로 남쪽에서 올라갔다. 이 조몬 수렵 체지민도 그래서 하니하라라는 사람이 처음 주창했던 남방기원설이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요이 문화를 창출했던 송국리 문화인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갔고 철기 저온기 때 이 철기 저온기라고 하는 시기가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인데 이때도 중국 쪽은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막 분열돼가지고 싸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안 좋으면 당연히 뭔가 분열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이 벌어지고 식량을 둘러싸고 그 갈등이 내란으로 번지고 내란이 전쟁으로 비화되고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후가 변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 완전히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 주기적인 기후 변화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게 큰 영향이건 작은 영향이건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뭔가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가야, 백제, 마한, 백제 유민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가서 야마토 시대를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마토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AD 400년에 그 백제 가야 외의 연합이 신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원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남진을 해가지고 남정을 해가지고 무찔러서 그 당시에 금강가야가 무너지는데 금강가야 유민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AD 400년이고 그 다음에 AD 475년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 펼치면서 백제를 공격하니까 위례성에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는데 그 웅진이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수도로서 적당하지 않았던 곳이죠. 많은 또 유민들이 살 곳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백제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전라남도 쪽에 마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마한인들 밀려서 또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면서 또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민들이 백제, 가야, 마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고은 문화나 아스카 문화를 일구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와 일본어 차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제가 또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 왜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왜냐하면 아까 삼중구조 모델이 맞다면 중세 조은기라고 하면은 200년에서 700년 기원 후 그 사이인데 백제 유민들도 많이 이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지속적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그걸 감안했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지 않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유럽 쪽에 가보면은 사실은 스페인어, 이탈리어 사용자들 보면은 배우지 않고도 이해는 대부분 하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리스닝은 다 된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는 일본어 배우지 않으면 리스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이유로 추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원시 일본어 사용자들은 그 하가점 하층 문화, 그 농경 기반의 문화인들이 한반도 쪽으로 왔다가 2800년 전 이후로 추워지니까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하가점 하층 문화 관련 집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워지니까 한반도에 있던 송문이 문화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한반도가 많이 비어있는 땅이 됐거든요. 그 비어있는 땅을 위쪽에 이 하가점 상층 문화 관련 집단들, 우리가 점토 대토기 문화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채우는데 한 2600년 전부터 이렇게 막 한반도를 채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하 지역에서 기원한 두 집단이지만 그래서 위치적으로 같기 때문에 언어도 비슷할 것 같지만 뭔가 생계 방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언어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다가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바다라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유롭게 왕래가 어려우니까요. 언어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 성격의 차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수렵체지민 집단이 강성했기 때문에 조문 수렵체지민 집단이 조문인들이 쓰던 언어가 또 있을 거고 그 조문인의 언어가 한반도인이 가져갔던 원시 일본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랑 일본어랑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복잡한 그래프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것이고 이 위쪽에 이 4개 그래프는 기후 변화, 우리가 흔히 프락시 자료라고 하는 과거의 기후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자료인데 이게 뭐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과거의 기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연대를 보면은 6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연대고요. 요 아래 이 두 그래프가 그 주거 흔적 연대 측정해가지고 주거 흔적 자료를 다 모아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남한 지역의 그런 인구수 추정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요하 유역의 인구수 추정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중국 사람이 만든 건데, 그래서 홍산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그 홍산 문화 이전에도 뭐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홍산 문화, 샤오헨 문화, 그 다음에 샤자된 하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죠. 그 다음에 사자된 상층 문화 이런 식으로 4개의 문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4800년 전에 끝난 이후로 500년 주기로 기후가 안 좋아졌을 때마다 한반도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중국 요하 쪽에서는 문명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문화의 교체. 그래서 홍산 문화가 샤오엔 문화로 바뀔 때, 샤오엔 문화가 사전의 하층 문화로 바뀔 때,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바뀔 때 항상 기후 변화가 있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요하 지역에서 문화의 교체가 일어나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인구수가 감소를 했는데 요 3200년 전만 예외다. 요 3200년 전. 3200년 전에 이 농경 기반의 사자된 하층 문화가 무너지고 사자된 상층 문화가 그 요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3200년 전의 추위에 한반도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기에는 이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이 시기 3200년 전에 뭔가 요하 쪽에서 인구 집단의 이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걸 보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많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뭔가 수조작 변환경의 농경 기술이 괜찮아서 아주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3200년 전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땅에서는 인구가 늘었는데 요하 쪽에서는 문화의 교체가 일어났고, 이 3200년 전에 동지중해 쪽에 많은 문명이 무너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신왕국이나 히타이트 문화나 그 다음에 또 미케네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이 그때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이유를 뭐 바다 민족이 창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시에 기후 때문에 식량 위기가 와서 동지중해 쪽에 있던 세 개의 큰 나라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동지중해 쪽이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폴리스들이 나타나면서 고대 문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3200년 전이 북반구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던 기후 변화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괜찮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외부에서 인구가 확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그 소규모의 집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왔던 문화가 한반도에 딱 들어맞는 신기술이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3200년 전의 상황이 일본하고 한반도 관계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 우리가 철기 저온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한반도는 인구가 줄었는데요. 이 시기거든요. 한반도 인구가 줄었는데 일본 큐슈 쪽은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800에서 2300년 전 사이 추워지니까 성국령 문화인들이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큐슈의 인구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으로 봤을 때 요동, 그러니까 요서, 요동, 한반도, 큐슈 이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500년마다 사람들이 이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집단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이게 완전히 정리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빨강색이 원시 일본어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변원경하고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우리가 성국령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제가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에 한반도로 3200년 전에 들어왔다고 해야겠네요. 3200년 전에 이쪽 부분에서 한반도 쪽 들어왔고, 2800년 전 이후로 철기 저온기 시대에 이 금강 중하류 쪽에 있었던 성국리형 문화인들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일부는 제주도로 건너가고 일부는 대한해협을 건너서 큐슈까지 건너가게 되고요. 한반도가 2800년 전, 2300년 전 사이가 추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많이 비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이렇게 점토 대토기 문화인들이 2600년 전 이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채우게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룹이고, 이 점토 대토기형 문화인하고 송국령 문화인들이 일본에서는 섞인 것으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 이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해가지고 저쪽에 동북 지역 그 홋카이도 인근까지 쭉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삼중 구조 모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세 저온기 250에서 700, 이때 기원 후 250에서 700년에 한반도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마토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변화의 이동의 흐름을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결국 고조선 부여 유민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고조선 위만조선이 기원전 100년에 망하거든요. 그때 많은 유민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여가 한 285년인가요? 그때 선비족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왕이 자살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전쟁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쭉 내려와가지고 남한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가야 쪽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기마 문화나 뭐 철기 문화 이런 문화들을 전달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다가 중세 저온기 때 일본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야 마한 백제 이 유민들 들어가서 여기서 야마토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빨강색 그래프에서 중국 쪽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용산 문화, 양주 문화 이쪽이 기장 농경 문화고 여기 변홍경 문화인데 이 문화인들이 막 섞여서 일부 산동에서 요동 쪽으로 넘어간 그룹도 있었고 이 위쪽으로 해서 요서 지역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쪽에 요동 요서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 가지고 한반도 쪽 들어오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고기후 자료나 고유전체 자료나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얻은 결론인데 뭐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욕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뭐 제가 최대한 지금까지 나온 분석 결과를 모아가지고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제일 그럴 리저너블한 그런 가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